정부는 올리려는 마음이 없다는 걸 다시 직시하셔야 되고 연착륙을 위하는 길로 가고 있다. 다만 요번에 던진 대책이 약간 오버슈팅 난 거예요. 전매 제한 실거주물 폐지, 뭐 세대원 청약 다 풀어줘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거 최상의 환경이거든요.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토마토 증권 통해서 연초 부동산 시장 전망을 마련했습니다. 한문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 방송을 제가 봤습니다. 네. 보고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시각을 제시를 해주셨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 이후에 지금 9월 전국 부동산 매매 1월 이후에 최소를 기록하고 있고요. 8월 정점을 찍은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하락으로 기울고 있는데 배경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가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미 둔촌주공 때 네, 작년에 뭐 미국 금리하고 물론 미국 금리 인상하기 전에도 대한민국의 이제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하기 시작을 했었죠. 가격은 상승을 유지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주식시장에서 말하면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은 가격 상승은 가짜 상승이다라는 전형적인 모습을 상반기에 이미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하락 분위기로 조정되는 시기에 미국 금리 인상까지 겹치다 보니까 좀 급격하게 내려왔었죠. 그리고 이제 둔촌주공이 이제 분양을 해야 되는데 뭐 다들 이제 큰일 났다라는 게 이제 퍼졌었고 10월에 이제 또 레고랜드 사태가 전국의 어떤 부동산뿐이 아니라 경제의 어떤 신용 경색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매수 심리도 하방으로 옮기게 하기 때문에 둔촌주공 현장이 만약에 분양이 잘 안 됐을 경우에 앞으로 벌어질 어떤 확대되는 어떤 심리의 어떤 그 나쁜 영향을 미리 차단하고자 정부에서 둔촌주공 살리기 뭐 이런 기치 아래 이제 13 대책하고 특례보금자리를 던졌잖아요. 그게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제 인위적인 우리가 이제 공개 조작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그 금액을 보면 아시겠죠? 50조 정도 되잖아요. 39조 6천억 원 특례보금자리였고 그리고 이제 그 특례보금자리론이 어느 정도 소진되던 6월, 7월쯤에 다시 한번 7월 5일부터 50년 주담대가 나왔죠. 그게 한 10조 가까이 투입이 됐어요. 합하면 한 50조 정도죠. 그 금액이 투입되면서 시장이 계속 받쳐주는 형태로 갔지만 그 10조도 바로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이제 사회적 비판을 받으니까 바로 정부에서 다시 선회를 했잖아요. 스탠스를 바꿨는데 그러자마자 주택 거래량이 이제 좀 감소하는 효과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럼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을 할 때 보험에도 나와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계속 돈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아시겠지만 세수가 50조 부족하고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은데 계속 돈을 퍼부을 수는 없잖아요. 그 퍼부는 것이 과연 국가 경제를 위한 것인가 볼 때 건설사의 어떤 급격한 어떤 침체를 막아주고 부동산 가격의 급락으로 인한 경제 여파를 막아주기 위한 어떤 방안이었지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한 방안은 아니었단 말이죠. 이런 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정부가 올리려고 하면 내려가고 내리려고 하면 올라가는 게 시장이라고. 여기서 이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자꾸 올리려고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려가고 있다는 거를 반증하는 얘기거든요. 그 추세가 그러면 정부의 정책에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는가 봤더니 예년의 사례와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50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50조 그러면 5억 하면 10만 가구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래량이 대충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 걸 계산하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가을이면 끝난다. 라고 판단해서 제가 보수적으로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결정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뭐 세관에서는 바로 인하할 거다라고 이제 시장 친화적인 분들은 말씀을 하셨지만 중도적이거나 보수적인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이제 보다 보니까 이거는 경제 사이클이나 경제 시스템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거 금리 인하하기 쉽지 않다. 단 경제 위기가 터지면 인하할 수 있어요. 글로벌 때처럼. 그리고 인하하더라도 그 폭이 작습니다. 0.25, 0.51에서 이런 수준인데 대한민국은 이미 2%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부동산에 영향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인하를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 장관의 입에서 나온 얘기의 핵심을 아셔야 되는데 쉽게 인하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단 말입니다. 물가가 안정되기 전에는 인하 안 한다는 얘기예요. 위기가 오기 전에는. 두 가지 팩트만 체크하시면 되는데 위기가 지금 아직 안 왔잖아요. 물가 아직 2% 안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안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금리 동결을 갖고 인하라고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대한민국은 일단 미국보다 작기 때문에 내년에도 만약 미국이 0.25를 내린다 하더라도 우린 쉽게 내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그걸 보고 이제 제가 말씀 주신 대로 그 역량이 이제 나타났고 내년 봄에 말씀대로 신생아 나왔지 않았습니까? 신생아는 이제 26조 6천억이에요. 그러면 계산하면 반 정도 되잖아요. 그럼 올해 반의 효과는 있겠죠? 그러면 올해가 9개월 정도 갔어요. 그럼 반하면 한 4개월 반 정도? 길면 5개월? 이 뒤에는 뭐 고등학생 대출을 해줄까요? 상식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림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게 우리가 그 저금리 시절하고 이런 어떤 호황기 보지 못했던 저희 5060들도 처음 본 시장이었거든요. 급격한 거는. 근데 이 2030, 40 분들은 10년째 봐왔기 때문에 아직 미련이 많이 남으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시장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내년에 상반기는 약간 반짝하겠다, 4, 5개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또 2차 데드캣 바운스의 그 일시적 반등이지 추세적 반등을 이끌 수 없는 환경은 이미 다 지표로 나타나 있다 말씀드리고, 하반기부터는 이제 예년의 예를 보면 한 4, 5년 갔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신생아로 다시 한번 펌핑되면 그 기간만큼 또 연장이 되니까 또 4, 5년 정도 또 장기 횡보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BIS 국제결제은행, 우리 예. 바젤3 이런 거 하잖아요. 거기 사무총장이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왔는데 한국은행하고 간담회를 가졌어요. 거기서도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가 금리를 인상할 수는 없겠지만 인하하기도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 내년 한 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분이 우리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하시지 않겠어요? 그럼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보고 말씀하신 거니까 그것도 하나의 팩트로 좀 받아들여서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 방송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미국 물가, 안정적인 금리, 무역 수지 회복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최근 경제 상황은 어떤가요? 아시는 바와 같이 불황형 흑자 좀 플러스 돌아섰어요. 무역 수지가요. 근데 이제 불황형 흑자입니다. 총 볼륨에서는 둘 다 낮아졌어요. 수입도 낮아지고 수출도 낮아졌어요. 예. 둘 다 감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수입이 더 감소하다 보니까 이제 흑자로는 뜨는데 그게 이제 불황형 흑자라고 하죠, 통상. 근데 그게 이제 장기전이 이어지면 좀 문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일단 상저하고 얘기하셨지만 지금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연체율이나 이런 것들이 뭐 낮아질 기미가 없고 결정적인 거 아시는 바와 같이 그 환율이 작년, 재작년에 이제 경제학자들 저보다 공부 더 많이 하신 분들이 공통적인 의견이 대한민국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1,150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1,300원 넘은지 또 1,290원 갔다가 또 1,300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너무 강합니다. 강하고 이 부분에서 이게 과연 1,150원까지 내려갈 여력이 있는가. 그러려면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약간 뭐 미국의 뭐 패권주의에 휘말려서 우리가 자꾸 뭐 일자리도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주지 우리나라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면적인 면도 그렇고 외부적인 면에서도 지금 수출이 늘어날 기미가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분간 지속될 경우에 우리의 경제 체력은 일단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걸 나왔고 결정적으로 이제 IMF하고 뭐 BIS, OECD 공통적으로 얘기한 것이 한국이 그렇게 경제 성장률이 저성장이라고 하는 근간의 이면에 그 숨어 있는 것을 구조 개혁이 안 돼 있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애들러서. 그 얘기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한계 기업이라고 그러죠. 돈을 벌어서 이자를 못 갚는 기업이 지금 한 36% 됩니다. 이게 저금리 시절엔 버텼잖아요. 그럼 고금리로 넘어오면서 못 버티는 것은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정리를 안 하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게 시간만 지연될 뿐이지 언젠가는 정리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이미 모든 경제학자나 금융 전문가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IMF와 OECD, BIS 공통적인 게 뭐예요? 구조개혁 해라. 근데 정부에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너무 구조개혁이 기업만 해도 힘든데 기업, 가게, 자영업자 다 걸려 있잖아요. 부동산까지. 그러니까 지금 정부도 사실 사면초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은 총재가 5월 26일이었죠, 올해. 기자간담회에서 그 말을 했습니다. 다 뭐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구조개혁 없는 재정 확충이나 통화 정책은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랑 너무 심각한 표현을 썼어요. 그 얘기는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느니 요즘 들어와서 보고서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구조개혁을 늦춰서는 나중에 더 큰 일이 터질 수 있다라는 어떤 위기감을 이제 하느는 이미 인지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노출 안 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에 접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시기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IMF 때나 글로벌 금융위 때 그걸 겪고 나서 여러분이 진짜 진정한 투자를 하려면 이 위기가 약간의 어떤 형태로 나타나서 리스크가 적던 크던 정리 단계 구조개혁 시스템 기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부동산 가격이 약간 조정됩니다. 그때가 진정한 투자의 개념의 시기인데 지금 이 높은 가격을 갖다 계속 간다? 이쪽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금리나 경제, 미국 물가 상황을 볼 때 미국 경기 침체는 일단 거의 기정사실화 됐지 않습니까? 다만 경기 침체냐 위기까지 가냐인데 학습 툴이 이제 많아서 위기까지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침체가 한 1, 2년 갈 것 같습니다. 그걸 우리가 감안해서 대한민국 시장도 글로벌 디커플링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은 커플링이거든요. 약간. 그걸 감안하시라는 말씀 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가, 금리, 우리나라 물가도 좀 심각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돈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급하게 끌어들이면 이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빚을 너무 졌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조정하면서 가야 되니까 그 시간 동안에는 이제 예전처럼 돈이 풀려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유동성 확보가 지금 반대로 가니까 반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장을 대처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금리가 좀 상승하다가 둔화되다가 계속 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시장 금리 추이와 특징, 변수 짚어주시죠. 지금 시장 금리 추이를 이렇게 표현드리면 되겠죠. 정부가 최근은 아니죠. 한 몇 달 전에 그 은행채 발행 한도를 풀어줬습니다.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채라는 건 뭐예요? 은행에서 돈을 수급하는 자금 조달의 한 축이잖아요. 은행채를 발행해야 대출하거나 예금 수신 이런 돌아가는 시스템에서 은행 돈이 일시적으로 만기가 돌아와서 돈을 내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왜? 딴 데다 대출해 줬으니까. 그러면 일단 은행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순환을 시키겠죠. 근데 그게 이제 거의 꼭지 같던 거예요. 더 이상 돈이 없는 거예요, 이 시장에. 그러니까 폐지를 해줍니다. 대출 한도를. 은행채 발행 한도를. 폐지를 왜 해주죠? 돈이 있으면? 없으니까 해준 거죠. 네, 대출을 또 더 일으켜야 되고 이어져야 되니까. 대출 만기 연장도 자금이 회수돼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취하는 건 뭐예요? 대출 연장을 추구하잖아요. 왜? 경제의 어떤 시스템의 어떤 진폭을 최대한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은행채를 많이 발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은행채 금리하고 미국 국채랑 비교할 때 기관 투자자나 투자자 입장에서 당연히 금리가 높은 곳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은행채 금리가 지금 한 6% 이래요. 등급이 좀 낮은 경우에는 8%까지 갑니다. 그 금리가 조달 금리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금리에서 우리가 보도에서 보시는 3%대로 인하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지금 대출이 증가가 안 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니까 예대 마진을 조금 줄여가지고 카카오뱅이나 KB에서 약간 낮췄단 말이에요. 0.3, 4 정도. 그거는 뭐냐면 그래서 금리가 3%대로 내려왔다는 기사가 떠요. 그럼 그 3%가 3.1%냐 3.9%냐가 크잖아요. 지금 3.9라는 얘기입니다. 4%라는 얘기예요. 부대비하면. 그러면 예전에 5, 6%에서 4%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택 가격이 더 내려와줬으면 의미가 있는데 더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게 올라간 가격에 대한 이자 부담을 계산하면 금리가 더 내려줘야 시장에서 수요가 발생하잖아요. 그게 의미가 없다고. 시중금리는 그럼 왜 지금 자꾸 올라가고 있냐. 은행채를 발행하는데 미국도 국채를 발행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국채를 발행하잖아요, 정부도. 그럼 어떤 게 더 안전해요? 은행채 A급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럼 이 은행 입장에서는 더 금리를 높게 해주고 자금을 조달해야 되니까 네. 대출 금리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신용 등급 최고 등급이나 2등급 이분들 상위 20%만 3%대 해당되는 거지. 실제로 중산층에서 추후에 수요 시장 부동산 시장에 들어와서 잠재적인 수요가
이 대출 금리가 낮아져 가지고 살 수 있는 분들은 중산층 이하 분들이 더 많잖아요, 지금 수요가. 그분들은 3% 해당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들 보면 4%나 5% 해당될 겁니다. 그러면 이 주택 가격이 5%라는 계산을 해보면 현재 주택 가격이 부담 가능한 수준이 아닌 거는 이미 예전에 작년에 이미 증명이 됐기 때문에 지금의 이 금리가 부동산 시장을 흔들 수는 없는 거고, 금리가 요 정도 낮췄다고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은 절대 아닌 거고요. 이 금리가 그러면 오래 지속될 것인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더 낮출 것인가? 위기가 터질 때 낮출 수 있겠죠. 왜? 아무도 돈을 안 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셔야지 그냥 표면적으로 금리를 0.5 낮췄다? 그러니까 시장에 산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은 집을 많이 사신 분들이 아닐까. 그거는 정말 단편적인 하나의 부분을 일반화시킨 거예요. 그거 일반화시키면 안 되죠. 같이 봐야지 옆에를. 그죠? 만약에 금리가 1% 내렸는데 부담하는 주택 가격이 50% 올랐다? 그러면 내는 돈이 더 들어가니까 당연히 수요가 줄잖아요. 이렇게 시장을 교차해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금리는 당분간 시장 금리는 쉽게 못 내립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미국의 국채 금리도 뭐 아시는 바와 같이 5% 찍었다가 지금 뭐 4%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5%면 거기 4%면 어디다 투자할까요? 4% 투자한다니까요. 안전하니까, 안전자산이니까, 기축통화국이고. 그럼 우리 5% 갖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6% 가야 되잖아요. 대출금리 거의 따라가잖아요. 시장금리죠, 그게. 기준금리와 상관없이 시장금리는 당분간 경제가 이렇게 좀 잘 풀리기 전까지는 시장금리가 강세를 유지하겠구나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볼 때. 네, 그러면은 그 주택의 매수 심리가 살아날 수 있는 그 금리 수준은 네.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실까요? 그렇게 이제 물어보시면은 네.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뭐 2, 3% 이렇게 될 텐데 네. 이 얘기를 드리면 더 정확하게 아실 것 같아요. 노무현 2006년, 7년도에요. 금리가 3.5%였습니다. 주택가격이 2005년도에 너무 뛰니까 금리를 올립니다. 4%로. 그래도 안 올리니까 또 올립니다. 4.5%로. 안 올리니까 또 올립니다. 5%.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금리가 지금 말씀하신 게 몇 프로야 안정적이고 이건데 왜 자꾸 올라가죠? 금리가 올리는데 지금 일어나고 안 맞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때 경제성장률이 6.8% 제가 기억해요. 5년 동안 평균이. 어느 해에는 7%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1.5% 올라도 버는 게 5% 더 많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소득이 더 느니까 쫓아갈 수 있습니다. 가격을. 그죠? 부동산 가격. 그때 부동산 가격의 수준이 소득 대비 또 수준이 PIR 여러분이 많이 들으시는 수준에서 보면 네. 8, 9, 10, 11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PIR 기준으로요. 네네. 네. 그러니까 쫓아가기가 부담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13, 14, 15 가니까 꺾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또 MB 정부 때 금리가 5.5%인데 3.5% 낮추고 물론 글로벌이 터졌잖아요. 터지고 나서 2%대로 해요. 처음에 3% 왔다가 2%까지 와요. 가격이 안 살아나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경제 상황이 안정적일 때는 지금 말씀 주신 그 질문 내용이 맞아요. 똑같은 조건인데 금리가 낮아지면 당연히 부담 능력이 좋아지니까 매수가 늘고 주택 가격의 상방 압력이 되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아신 것처럼 뭐 여기저기서 전쟁 났죠. 그죠? 여기저기서 수상이 뭐 금리를 잘못 얘기했다가 잘리질 않나. 여러 가지 못 보던 뭐 중국의 완다, 홍다, 왕컷 다 지금 부도났죠. 우리가 10년, 20년 내 못 겪었던 모습의 어떤 경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막 파도가 치는 거잖아요. 파도가 어느 정도 정리돼야 또 시장이 움직인다고 보셔야지 지금처럼 금리가 몇 프로 움직인다? 그거는 성급한 시장 판단이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또 반대로 물가가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물가를 생각했을 때는 또 실물 자산인 이 부동산의 가격이 물가가 오른 만큼, 즉 화폐 가치가 하락한 만큼 또 좀 올라설 수 있는 그런 또 배경이 될 수는 있거든요. 맞는 말씀이에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그동안 물가가 올랐었나요? 안 올랐죠. 안 올랐다가 지금 40년 네, 만에 그러면 부동산은 올랐나요, 안 올랐나요? 올랐잖아요. 올랐다가 내렸다가 지금 있죠. 말씀하신 예. 금리의 영향을 받았죠. 근데 물가는 안 올랐었어요. 네. 왜? 왜라 그러면 이제 또 얘기가 길어지긴 하는데, 그러면 물가는 이 반영 시간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돈이 막 풀렸을 때, 시장이 많이 풀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돈이 막 투입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미 미국은 1990년도부터요,
자산 인플레이션과 물가 인플레이션을 분리해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물가 인플레이션의 어떤 기간에 대해서 요번에는 파월이 실기를 했죠. 물가 안 오를 거다 하는데 타임 놓쳐가지고 다시 올랐잖아요. 금리 급하게 쫓아갔잖아요. 근데 이게 1979년도 오일 쇼크 때하고 똑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물가가 유동성이 물가에 반영되는 시간은 텀이 좀 있습니다. 근데 자산 인플레이션은 즉시 반영됩니다. 왜? 우리가 그냥 자본 투입을 할 때 얼마를 투자하는데 이자가 싸면 투입분에 대해서 수익률이 높아지잖아요. 알자마자 바로 하는데 농산물은 어때요? 바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선물 체제로 하긴 하지만 그 시장은 작고, 그러니까 물가 반영 속도가 특히 공산품도 있고 이제 식량이 있지 않습니까? 식량은 이미 오르고 있었고, 이 공산품은 중국이 워낙 막대한 인력을 가지고 그 물가 상승을 제어할 수 있는 물량 공세를 퍼붓잖아요. 인건비 워낙 싸니까요. 거기에 이제 다들 전 세계가 이제 착각을 했던 거죠. 왜? 중국이 고성장으로 들어오는 타임에서 인건비가 올라가면 요 공산품도 올라갈 거 아닙니까? 요 타임이랑 지금 이 저금리로 밀고 왔던 거랑 부동산만 올라갔고 물가에는 방향이 안정이 됐다가 어느 결정적인 그 타임이 우리가 느꼈던 갑자기 오르기 시작한 때 그때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뒤늦게 반영된 거죠. 그럼 쉽게 내려가겠어요? 쉽게 안 내려가거든요. 지금도 뭐 유가도 이제 반영하는 거, 주택 가격도 반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물가 지수에 대해서 그동안의 경제학자나 그동안의 경제 관료들이 만드는 틀이 있습니다. 물가 인플레이션은 사실 정부, 미국이 주도적인데요. 그 지수의 어떤 선두주자격인데, 뭐 근원 인플레이션도 그 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돈을 많이 풀면 물가가 너무 올라서 경제가 망가지는 걸 알지만 그걸 좀 감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팩트를 조절합니다. 주거 비용의 부분은 이게 자산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올라야 되는데 주택 가격은 이미 반영이 된 거예요. 물가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물가는 그동안 안 올랐잖아요. 이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이 지금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부동산이 말씀하신 대로 돈이 풀려가지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물가 지금 여기 왔잖아요. 얘도 이만큼 와야죠. 그러니까 얘가 올 일만 있지 부동산이 이 말씀하신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또 올라간다는 거는 이미 지나왔잖아요. 꼭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가는 계속 올라와 줄 거고 이 상황에서 금리라는 변수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해제 개념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의 그 리스크가 이제 발생된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다 표현을 잘 못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같습니다. 물가가 올랐으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그건 옛날에 경제 원론적인 얘기고요. 지금 시대는 워낙 파생상품이나 단추만 들면 돈을 찾는 시대라서 부동산이 먼저 오르고 물가가 나중에 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그죠?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그러니까 정부는 사실 사면 초과입니다. 왜냐하면 전 정부에서 물론 코로나 때문에 워낙 많은 유동성이 됐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데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전세대출 제도 때문에 그게 더 배가 되는 효과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과도하게 지금 이제 갭 투자가 많은 형태인데요.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 그 상황을 다 파악이 된 거예요. 파악이 되니까 갭 투자들 중에 영끌을 해가지고 올인해서 투기 개념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숫자도 이미 파악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주택을 살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잖아요. 그거 이미 정부는 다 파악을 한 거예요. 이거 보니까 올인한 친구들이 많네. 여기서 갑자기 그냥 방치하면 자빠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2009년도 때, 10년도 때 하우스 푸어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터졌을 때 시나리오를 체크를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늘에서 보고서가 나와 있잖아요.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주택 가격이 몇 프로 정도 내려가면 경제까지, 금융에까지 전이가 될 수 있는 가이드가 있잖아요. 그걸 이미 보고를 받았고, 그러면 이게 천천히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급격하게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건 파악이 됐고, 그게 이제 연착륙 정책인 거죠. 근데 그 연착륙 정책이 수위를 조절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강아지가 물을 먹고 싶어 하는데 요만큼 먹고 싶은지 물은 필요해요. 요만큼 필요한지 이만큼 필요한지 모르잖아요. 근데 강아지는 자기가 알아서 알맞게 먹지만 경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주는 사람이 그냥 투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어떻게 돼요? 배탈이 나겠죠, 강아지가.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런 상황인 거예요, 초반에.
어마어마한 40조라는 돈을 푸니까 이 정도면 막을 거라고 판단했고 건설사도 하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부채가 늘다 보니 그 전에 부채도 있는데다가 부채가 증가하고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내수가 죽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 경제 원론에 나와 있습니다. 이 상태로 쭉 가면 같이 망하는 거거든요. 왜?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뒤늦게 정부가 확실히 알고는 있었지만 뒤늦게 9월 달부터 좀 스탠스를 바꿨죠. 정부도. 하는 총재는 5월 달에 이미 힌트를 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F4 회의를 마치고 나서 10월 달 회의를 마치고 나서 다 각자 다른 데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 가계부채 이제 줄이겠다, 건전화시키겠다,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추경호 장관, 하는 총재가 동시에 같은 패턴을 취했습니다. 그건 뭐냐? 의견이 통일이 된 거예요. 더 이상 가계부채는 국가경제를 잘못되게 할 수도 있구나. 제어하자. 그런데 이제 신상화가 나온 거죠. 뜬금없이. 그러니까 이제 사면초가라는 게 그런 뜻이죠. 정부 입장은 그래도 또 갑자기 줄이면 시장이 또 급격하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심리적으로. 심리는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착륙이 국가의 경제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거를 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부는 올리려는 마음이 없다는 걸 다시 직시하셔야 되고 연착륙을 위하는 길로 가고 있다. 다만 요번에 던진 대책이 약간 오버슈팅 난 거예요. 전매 제한 실거주 의무 폐지, 뭐 세대원 청약 다 풀어줘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거 최상의 환경이거든요. 실거주 의무 폐지만 이제 법이다 보니까 통과를 못했는데 그것까지 풀리면은 그건 뭐 연착륙이 아니라 투기 정책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조금이라도 투기 조짐이 보이면 다시 제도를 제어하겠다라고 발표할 때 얘기를 했어요. 그걸 이미 지금 대놓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가계부채 조절로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받아들여야 돼요. 정부가 더 이상은 용인하기 힘든 수준의 지금 주택시장의 분위기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고 거기다 공공분야 확대를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두 가지 캐치가 되잖아요. 정부도 이 주택 가격이 정상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는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키워드나 어떤 정책 방향 던지는 내용을 보시고 시장을 미리 잘 체크하셔야지 자산 관리에 도움이 되지 막연하게 예전에 코로나 시절 그런 거 갖다 대입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네.